안녕하세요. 자, 사회적 경제 이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어, 그 사회적 경제 이해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본격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기 전에 사회적 경제의 등장 배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왜 굳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시면, 이래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고 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다라고 하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게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질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걸 이제 이해하시기가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어, 사회적 경제의 등장 배경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우리가 이제 사회적 경제니까 경제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여기 이제 보시면 결국에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되겠죠. 캐피탈리즘.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있는 거는 자본주의와 관련된 얘기예요. 달러, 오너십, 통화, 커런시, 소유, 사업, 경제, 은행, 화폐, 시장, 주식, 무역, 뭐 지적재산권, 뭐 금융, 재정,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경제와 관련된 시장과 관련된 게 이제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건데, 여기를 가만히 보시면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라고 하는 거는 자본주의 경제를 다루는 경제학도 마찬가지인데, 뭐가 빠져 있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게 빠져 있어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는 수많은 단어와 개념들이 존재하는데 어디에도 인간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캐피탈리즘은 캐피탈이 중심이 되는 사회잖아요. 자본이 중심이 되는 사회인 거지. 그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화폐의 한 형태가 자본인 거잖아요. 여기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경제.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이 없는 자본이라고 하는 게 자본의 운동을 하면서 시장이 팽창이 되고 화폐가 늘어나고 금융이 증가하고 상품이 많이 생산될 수는 있는데, 그러한 경제를 통해서 생존을 도모하는 인간이 과연 자본주의가 확장되는 것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자본주의에서. 이런 물음에 대해서 자본주의가 답을 못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간단히 드리는 걸로 하면, 자, 우선 이제 자본주의 경제의 논리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캐피탈리즘. 그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자, 이게 경제다라는 겁니다. 뭐가 경제냐? 생산하고 소비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인간은 여기서는 인간이 아니고, 자, 인간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뭐라고 표현하나요? 소비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콘슈머. 자, 소비자라고 하는 건 무엇을 소비한다라는 거죠? 상품을 소비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상품을 소비하는 거와 생산물을 소비하는 건 같은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의 인간은 결과적으로는 생산물을 인간이 소비를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가 생산물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상품을 소비하는 걸로 전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상품이 갖는 특징은 뭐냐면 시장에서 생산된 것. 누가? 생산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생산물은 시장을 거치지 않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자본주의 경제는, 즉 기업이라고 하는 생산자가 만든 거를 소비자로서 상품을 소비하는 것, 이게 순환되는 게 경제다. 이게 자본주의 경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군사 독재를 하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정당성이 없으니까 경제적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거를 초기부터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왜? 잘 살기 위해서. 뭘 잘 산다. 잘 사는 게 뭐냐?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좋은 말이잖아요. 잘 살기 위해서. 잘 산다라는 거잖아요. 사는 건 누구나 사는 거죠. 잘 산다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즉 경제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뭘 했느냐? 자본주의라고 하는 걸 도입했다. 시장 경제라고 하는 거를 도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적인 시장 경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5년 단위로 쭉 경제개발을 해왔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뭐죠?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죠? 성장을 위해서. 근데 이 개발과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라고 하는 틀 내에서 개발하고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간 없는 경제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상시는 굉장히 우리가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되니까 굉장히 못 살던 시절이잖아요. 인간이 있고 없고 간에 당장 뭐죠? 생존이라고 하는 개발과 성장은 이 당시에는 생존이라고 하는 거와 직결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먹고 살 수 있다면 뭐라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생존의 욕구가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아, 이거 하면 잘 살 수 있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목적이 있었던 거고 국가는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개발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통한 경제개발을 해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생각하면 개인들,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런 논리예요. 나는 지금 죽도록 가난해. 6.25 전쟁 해방되고 6.25 전쟁이 지나고 먹을 것도 없고 뭘 먹을 걸 만들 수도 없고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 수가 없었다. 자, 그런데 개발을 한다. 자본주의 경제, 시장 경제를 하면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개발과 발전이라고 하는 거죠. 개발이라고 하면 자본주의적인 경제, 시장 경제를 개발을 하면 우리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처럼? 외국처럼.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처럼 성장할 수 있다. 자, 그럼 이건 뭐냐? 발전하는 거다. 그래서 경제 발전이죠. 경제가 발전하면 우리는 자, 여기까지는 뭐죠? 빈곤은 빼고 개발,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경제 영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거 넘어가면 안 되는데. 예. 예. 자, 경제의 영역에서 이게 발전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개인이 되는 거죠. 개인. 자, 이렇게 되면 경제가 발전하면 개인도 행복해진다. 자, 그러면 개인의 행복은 또 뭐냐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다시 잘 산다라는 거죠. 잘 산다. 자, 여기서 잘이라고 하는 건 결국 행복하게 산다라는 거죠.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를 하면서 걱정하지 않고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려면 무언가 내가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소득을 만들고 이 소득으로 주기적으로 죽을 때까지 먹고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를 논리적으로 지금 현재 못 사는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해 가지고 개발이 되고 그래서 그게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게 되면 우리는 개인들이 행복해진다. 이건 미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 경제가 한국 사회가 몇십 년을 달려온 거죠. 열심히.
자, 근데 이 논리에는 사실은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생산 시장 이윤 극대화라고 하는 거는 경제와 조직, 국가, 기업이라고 하는 집단의 논리예요, 사실은. 근데 소득이 증대돼서 이게 행복으로 되는 거는 개인과 인간의 논리인 겁니다. 이게 이제 매칭이 되면 좋은 거고 매칭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따져볼 겁니다. 자, 자본주의 경제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자, 1910년, 20년, 30년, 40년, 자, 50년, 60년 여기가 이제 군사 독재.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본격화된 거죠. 그래서 여기 시점으로 해서 70년대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한국 경제가 성장을 해요. 이 그래프상으로도 이제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정권별로 보면 이제 여기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하고 여기가 이제 삼저 호황을 거쳐가지고 전두환 때 성장의 틀이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노태우 때 사실은 이제 요 전두환 때 삼저 호황의 여파를 받아서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김영삼 정부 때까지 하다가 요게 이제 IMF죠. 한국 경제가 한번 쫙 가라앉았다가 다시 쭉 성장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정체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2008년도 경제 위기, 세계 경제 위기. 근데 뭐 이 뒤에는 뭐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난리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1인당 GNP라고 하는 거를 1인당으로 치면 우리가 이제 요거는 1인당 국민소득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1인당 국민소득이 이렇게 급격하게 어쨌든 간에 여기에 비하면 여기 시점으로 하더라도 거의 뭐 몇백 불 수준에서 지금 현재 한 뭐 이제 그 계산 방식이 바뀌어서 3만 불이다 어쩐다 얘기를 하는데 거의 2만 5천 불 가까이 지금 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산 방식이 이때 달라져 가지고 지금은 뭐 3만 불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굉장히 높은 수준 한 20배 이상이 성장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원래 처음 생각했던 건 뭐죠? 빈곤, 경제 성장. 자, 요거는 집단의 즉 경제, 기업, 국가. 그러면 개인의 행복.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성장을 했어요. 자, 그럼 뭘 따져봐야 되죠? 개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따져볼 필요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개인의 행복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걸 따져보니까 이게 이제 몇 년 전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공감한다가 74.3%입니다. 공감하지 않는다가 보통이다가 20.3%, 5%. 공감하지 않는다가 5.2%밖에 안 돼요. 요거하고 요거 합친 거. 그래서 이 엄청난 숫자는 뭘 얘기할까요? 국민소득은 늘어났는데 통계적으로 경제 통계상. 자, 그럼 이거는 헬조선이라 생각하냐? 이 얘기는 결국 너 행복하냐라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소득은 통계상 20배, 30배가 늘어났는데 이건 결국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은. 국가와 기업은 즉 집단의 측면에서는 경제 성장을 했는데 개인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이런 결과가 온 거죠. 여러분들은 더 글쎄요, 행복하다고 생각하실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2018년도까지 이제 코로나 이전만 얘기를 해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이 얘기를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코로나 이전에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여전히 3%고 경상수지 경제적으로는 뭐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영업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취약계층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부 자영업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먹고 살기 힘든다라는 겁니다. 매출 증가율은 떨어지고 폐업 비중은 높아지고 15%대 큰 차이가 없죠. 13에서 15%. 자, 청년 실업률은 코로나와 무관하게 이미 10%를 넘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의 문제점이 뭐냐? 소득 양극화. 자, 소득 양극화라고 하는 건 주로 양극화가 누구에게서 나타나는 거죠? 개인에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경제는 잘 되는데 세계 1위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은 왜 행복하지 않느냐? 성장의 결과가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빈곤에서 경제 성장을 거치면 개인이 행복한 사회가 될 거다. 그래서 개인들이 수많은 걸 희생하면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무언가 적극적으로 기여를 해온 거죠. 자, 어떻게 기여를 했나요? 저임금. 일부 고임금 집단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임금입니다. 장시간 노동. 그 다음에 산재. 우리나라 산재로 죽는 사람들, 다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기여를 했는데 개인에게 돌아온 건 뭐냐? 소득 양극화, 먹고 살기 힘들다. 이게 더 웃기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 빈곤할 때는 이때도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시작과 지금 현재가 이때 당시의 현재하고 지금의 현재하고 뭐 달라진 면이 많이 있지만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측면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달라진 건 뭐냐? 진짜로 굶어 죽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없진 않겠죠. 실제로 신문에도 가끔 나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소비의 수준은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OLED 몇백만 원짜리 TV를 보고 뭐 최소한 몇십만 원짜리 TV를 보고 몇십만 원짜리 휴대폰을 들고 다니고 다 차를 타고 다니고 수많은 전자제품에 둘러싸여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동일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소득 양극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특히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나라에서 헬 뭐 이런 얘기 잘 안 나오거든요. 자, 미국이 가장 높아요. 경제적으로 가장 잘 사는 부유한 나라죠.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미국처럼 잘 살지도 못해요. 근데 여기 보면 영국, 스웨덴, 일본, 독일, 프랑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몇 배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소득 양극화 지수가 높다. 자, 이건 무슨 얘기죠? 소득의 양극화 지수가 높다는 얘기는 전체가 100명이 있으면 10명이 대부분 소득을 가져가고 나머지 90명은 저소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중간층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별로 없다라고 쓸게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별로 없다. 갈수록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층이 일부는 고소득으로 가고 대부분은 저소득층으로 가고 있다.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해지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이 상황은 별로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은 소득이 양극화는 뭐죠? 빈부격차. 죄송합니다. 전화벨을 꺼놨어야 되는데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장의 결과라고 하는 거를 경제 성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도대체 그 성과를 누가 가져갔느냐라고 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니까 기업이 경제 성장이 이렇게 되는 거죠. 가계 총소득은 요 밑에 있는 겁니다.
평균 소득은 여기에요. 자, 그럼 총소득을 비교하면 이걸 기점으로 했을 때 여기를 0으로 했을 때 1990년대 이후만 본 거예요. 90년 이후에 보면 예, 전화가 자주 오네요. 예. 자, 이 누적 성장률을 보면 여기를 기점으로 90년대를 0으로 했을 때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제 성장의 성과가 기업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가계는 2배 됐는데 기업은 4배가 됐다라는 거죠. 전체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성장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보다는 총소득, 가계의 소득도 올라가고 기업의 소득도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달리 얘기하면 전체의 몫에서 예전에는 기업이 요만큼 가져가고 가계가 요만큼 가져갔는데 이제는 기업이 이만큼 가져가고 가계는 이만큼 가져간다. 이게 뭐죠? 소득, 월급이 안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월급은 그대로다. 맨날 이 얘기 하잖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기업은 돈을 버는데 소득은 안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부가 줄어든다, 상대적으로. 예. 자, 요거 이제 비슷한 얘기니까, 예, 전화가 계속 오네요. 이제 개인 전화가 아니라 학교 전화가 또 와가지고 잠시 끊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요거는 그 비슷한 표현인데 잘 안 보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장의 결과라고 하는 게 기업에게 주로 몰리고 개인들은 거기서부터 이제 소외되는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문별 소득 증가를 이제 2000년대 이후로 보면 기업 소득은 50%가 증가했는데 개인 소득은 근로자와 자영업자니까 실제 개인 소득이죠. 1.10% 상승을 안 했다. 경제 성장률은 5.4%니까 경제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정도로 개인 소득은 올라간다. 이건 이제 결국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소득이 사실상 감소한 걸로 보셔야 됩니다. 총생산 성장률이니까. 자, 그러면 물가 인상률도 못 따라가고 있다. 이 얘기는 뭐죠? 저소득층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양극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제 양극화, 소득 양극화. 이게 미치는 결과는 경제에도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계속 기업 소득 중심으로만 성장하고 개인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열심히 일을 해도 이전만큼 돈을 더 못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기업과 개인이라고 하는 걸 비교했는데 이 개인 소득 내에서의 양극화가 또 심화되고 있다. 아까 이제 그 말씀드렸죠. 그러면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이 우리나라가 월등하게 다른 나라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45%가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이게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뭐가 돼 있는 거죠? 소득 양극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가 또 이제 더 붙는 거죠? 자산 양극화. 이 자산 양극화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느끼지만 주거 양극화. 예, 그래서 이제 벼락거지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죠. 자, 요게 그래서 상위 10%하고 하위 10%의 월소득 평균 추이를 보면 이게 지금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2014년 기준으로. 여기는 거의 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자, 여기는
기울기가 훨씬 더 높게 돼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기울기가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거를 그래도 24만 원에서 89만 원 됐으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물가 상승률을 우리가 계산을 하면 하위 10%는 거의 최저 생활이 안 되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왜 그러면 하위 10%의 소득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일자리 문제예요.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게 뭘로 안 좋은 일자리로 바뀐다라는 거죠. 자, 안 좋은 일자리는 뭘까요? 비정규직. 아주 간단한 겁니다. 즉 일자리가 없거나 실업 내지는 자, 이건 뭐죠? 저임금이죠, 저임금. 실업은 돈을 못 버는 상태고. 자, 우리가 그거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청년들의 취업자 비중이 낮아진다라는 거는 청년 실업률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취업이 안 돼. 자, 고령층은 그런데 취업이 잘 되고 있어요. 자, 이건 뭐죠? 고령층은 대부분 어디 취업을 하나요? 저임금 부분에 취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인건비만 보더라도 기업은 계속 돈을 번다라는 거죠. 고용 안 하고 낮은 임금 주고. 자, 20대 청년 실업률을 보면 코로나 이전에 잠깐 여기 요때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네요. 자, 요때 낮아지다가 급격하게 2014년부터 올라오고 계속 올라가는 거죠. 지금은 더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 코로나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어느 정부건 간에 이미 이런 방식으로 기업 중심으로 개인들이 실질적인 삶의 질이나 노동생활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게 갈수록 힘들어져 가고 있다. 삶의 질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장 중심의 경제, 성장 중심의 경제를 하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국가와 기업이 돈을 잘 버니까 임금도 많이 주고 임금을 많이 받으니까 그걸로 소비를 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기업은 성장을 하는데 개인은 상대적으로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결국 뭐죠? 시장이 실패한 거죠. 그 다음에 국가가 어느 정권이든 간에 다양한 형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정책적으로 했는데 여전히 양극화는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의 실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도 실패하고 정부도 실패하고 결국은 뭐냐, 개인이라고 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은 갈수록 떨어져 가고 있다. 어떤 면에서 예전보다 휴대폰은 다 들고 다니고 비싼 가전제품을 사지만 일자리가 일단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가 있더라도 저임금 부분에서 비정규직만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요새는 뭐죠?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또 다른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죠. 경제 양극화, 사회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경제. 즉 뭐냐면 시장 경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장 경제는 기업만 배불린다. 그러면 이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일부 재벌만 배불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재벌들을 위해서 일하는 대기업 노동자, 공공부문 노동자, 일부 사람들만 고소득을 갖고 잘 살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서 소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 경제가 아니라 기업이 성장하는 시장이 아니고 개인이 잘 사는, 개인이 성장하는 경제. 여기서 개인은 결국 시민인 거죠. 즉 공동체를 우리가 개인이 모여 있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를 잘 살게 하고 개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경제를 우리가 할 수 없을까?
그런 맥락에서 제기가 된 게 바로 사회적 경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개인이라고 하는 시민의 관점, 그리고 이 시민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다.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 기업은 시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기여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해야 된다. 자기만 잘 사는 방식으로 경제가 커지는 건 의미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걸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이라는 말이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동체 안에 있는 기업은 시장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더라도 어떤 기업인 거죠? 사회적, 사회라고 하는 말이 붙는 겁니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또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사회적이라고 하는, 전부 다 앞에 사회자가 붙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이 기업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기업이 시장 활동을 통해서 시장 경제를 통해서 뭔가 하지만 그거를 기업이라고 하는 집단으로 성과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게 그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의 공유,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 이렇게 가는 겁니다. 사장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뭔가 성과를 나누어 줄 수 있고, 또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자기 기업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성과를 공유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물건을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즉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경제를 재조직화하자.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적 경제를 처음 듣는 입장에서는 야,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야, 그게 생각은 좋은데 가능하냐? 요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사회적 경제를 얘기하는 분들은 가능하다,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가능하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국을 봐라. 어느 외국? 영국을 보고, 캐나다를 보고, 스페인의 몬드라곤을 보고, 유럽을 봐라. 시장 경제의 10%에서 20% 정도를, 심지어 이 몬드라곤은 지역이에요. 국가가 아니라 80% 정도를 전부 다 사회적 경제가 장악하고 있다. 우리도, 자,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우리도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태인 겁니다. 자, 우리도 할 수 있으니까 해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적 경제가 무엇이고, 또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해야지 잘 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도 국가가 야, 이거 시장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안 된다. 우리도 너네가 사회적 경제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를 도와줄게. 잘 해봐라.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하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니까 국가가 이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뭔가 도와주려고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가 힘을 받고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어디까지 성장할지는 이 나라마다 편차가 사실은 굉장히 커요. 굉장히 잘 나가는 데도 있고, 뭐 그럭저럭 잘 나가는 데도 있고, 뭐 나름대로 일부 잘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좀 문제가 있는 데도 있고, 또 형태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제 이 강의에서도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 경제가 얘기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 외국의 사례에서 우리가 뭘 배울 것인가? 그러면 정부는 지금 현재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고 있느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고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의 관점에서도 한번 사회적 경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이 수업을 진행을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사회적 경제가 어떤 배경 하에서 우리나라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지 요 얘기를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먼저 얘기가 되고 실천이 되어 왔는데 이게 등장하는 맥락은 대부분 비슷한 맥락입니다. 외국은 자본주의 역사, 자본주의 시장 경제 역사가 우리나라 훨씬 더 오래돼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갖는 문제점들도 훨씬 더 오래전에 나타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공동체 내부에서 시장 경제를 뭔가 시민의 경제로, 공동체의 경제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이 부분적으로는 성공을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사회적 경제가 뭐냐, 이게 뭐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잘하고 있느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국은 어떤 거냐,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 볼 점은 뭐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한 학기 동안 같이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